어쨌건 이제 자본시장이 열릴 거라고 이제 교수님은 예. 이제 중국 자본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이 돈 벌 기회가 있다. 예. 어떻게 그렇게 기회가 생길까요? 어디에다 그렇게 투자를 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요. 한때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보다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더 컸었고요. 네. 올해도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한 70% 정도가 대중 무역수지 흑자거든요. 엄청난 시장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중국, 정치적으로는 미국, 참 정치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줘 돈 버는 시기대는 서서히 끝나고 있다. 갈수록 중국 사람들이 비슷하게 물건을 우리보다 더 싸게 생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올해 LCD 같은데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5년, 10년 후에 가면은 이 반도체도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으로 중국에서 돈 버는 시대는 서서히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저는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거 구조 정할 때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중국에 어떤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번 금융위기 이후 그 미중 무역 전쟁 이후 중국 체질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중국이 다시 한번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의 내수 1등 우량주다. 그 내수 1등 우량주가 뭐냐면은 요새 각 증권회사가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증권회사를 밝히기는 그렇지만 제가 전 리서치 센터에 했던 하나 아닌가요? 뭐 여기 공중파단인데 뭐 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중국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보면은 중국의 내수 1등 우량주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매주 업데이트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매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뭐 내년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중국 투자에 좀 발은 담궈놨어요. 중국 소비자 ETF 네. 지금 상당히 손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백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발을 담궈놔야지 물이 찬지 뜨거운지 그렇죠.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발이 굉장히 지금 차가워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몇 프로? 마이너스 15%입니다. 근데 그게 내년 상반기쯤에는 30% 마이너스도 갈 수가 있다. 제 발이 굉장히 얼었죠. 네, 그때 좀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봐야지 이게 뭐 그렇죠. 발을 담가놔야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 거예요. 그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 중국 ETF, 소비자 ETF를 투자해가지고 뭐 손해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국 시장에서도 개별 기업보다 ETF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 내수 1등 우량주라고 그러지만 또 중국 정부하고 아직도 공산주의니까 문제가 갈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별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그거를 기반으로 한 ETF, 그 다음에 뭐 랩 같은 이런 상품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개인 중국의 내수 1등주가 장기적으로 성장하지만은 그 기업을 잘 알 수도 없으니까 그걸 기반한 펀드나 랩 같은 거, 그 다음에 ETF 이런 걸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차이나 유니콘이라고 하나요?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상하이 증권이나 그러니까 상하이 시장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쪽 시장이 낫다.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별로 없으니까 많으면 그래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 기업들이 그 중국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뭐 거기서 돈을 벌어도 다시 빼내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중국 가서 기업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다. 얼마든지 돈 빼낼 수도 있다. 그렇고요. 근데 이제 기업이 이제 투자해놓으면 공장도 지어놓으니까 이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기가 상당히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금융 투자는 기업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각국이 정말 살기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각국도 자기들도 막 살아남으려고 환율 가지고 막 낮추고 막 이러면서 환율 전쟁이 앞으로 아주 심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내년에 환율 전쟁이 다시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운데 2008년 한 해 동안 미국이 버는 통화를 2배 찍어냅니다. 많이 찍. 저는 한 해 동안 돈 2배 찍어낸 나라 최근 경제사를 보면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미국 돈이 많이 찍어내니까 이제 엔화 가치가 오른 거죠. 엔달러 환율이 123엔에서 2011년 7월 달에 77엔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디플레 압력이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자기네 돈 가치가 오르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아베노믹스 핵심이 물가 2% 설정해가지고 무한정 돈을 한번 풀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그 이후로 버는 통화를 거의 5배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다시 떨어지고 엔화 가치 떨어지면 우리 수출 기업들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이 또 돈 풀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그 독일 사람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이다. 1923년에 독일 물가가 1년에 1억 250만 % 오릅니다. 1억 배요? 예, 1억 250만. 1년 동안요? 예. 근데 다양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리어카에다 돈을 가득 실었는데 사람들이 돈 안 가져갑니다. 리어카만 가져갑니다. 리어카만. 예, 기업들은 하루에 월급을 2번 줬어요. 오전에 들고 오후에도 하루 종일 물가 오르니까. 실화인데요. 일부 주부들은 그 돈을 태워가지고 밥을 지어 먹었다는 겁니다. 와, 진짜 그다음에 장난이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그 돈 따면가지고 장난감 쌓기 노릇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이다 그러는데요. 미국, 일본이 돈 푸는데 자기들만 안 풀 수가 없죠. 네. 자기들만 안 풀면 유로 가치 올라가지고 자기네 수출 경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한줄전 일본으로 갔다가 유럽 중앙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걸 지켜보고 있던 중국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2015년 하반기부터 위안화 같이 떨어지면서 한일전이 시작되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 좋습니다. 그때 내년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우선 그 재정 정책의 한계가 있거든요. 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최근에 그 105%까지 GDP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돈을 쓰려고 그래도 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승인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적은 미의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2008년 위기 때는 연방기금리 5.2에서 0%까지 내렸어요. 세 차례 양적완을 또 했죠. 근데 이번에 2.5에서 지금 3번 내렸는데요. 그때만큼 내릴 여지도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가계 기업들이 그때 이 길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길을 가고 있거든요. 통화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통화정책, 재정정책 한계가 있다면 결국 환율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미 재무부가 4월, 10월 달에 저기 환율 보고서를 작성해 환율 조작 지정 여부도 결정하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지난 8월 2일 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어요. 그때 마치 시점이 포치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그 위안 환율이 달러당 7엔이 넘었죠. 네. 얘들이 환율 조작국, 느닷없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거예요. 예,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수축 국면에 빠지면서 그런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상대방을 환율로 억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저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가 경상수적자가 GDP 대비 2% 넘어서는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무역수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 애한시장 개입 비용이 2% 넘어서는 안 된다. 예, 우리 200억 달러 대비 무역수지 흑자가 넘었습니다.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정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세일가스 수입을 늘려줬어요. 작년에 176억 달러로 2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미국이 2%라고 설정해놨는데 한때 7%까지 갔고요. 지금도 4 내지 5%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내수가 안 좋아가지고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경상수적자 소위 불황형 흑자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미국은 그런 거 고려 안 했습니다. 통계만 그냥 2%인데 너네 4% 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면은 한국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또 미국의 환율 조작 환율 전쟁 시작하고 또 일본, 유럽 중앙은행, 뭐 전 세계가 다시 환율 전쟁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달러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예, 저는 많은 금융회사에서 뭐 달러 사시라고 그러는데, 네. 예, 저는 달러보다는 차라리 달러 사시려면 금 투자를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주요국 통해서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미국의 역사는 달러 가치 하락의 역사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80년대 내기관 행보가 감세 정책을 썼는데 재정 적자, 경상수지 적자 늘어나니까 85년 9월 달에 플라자 협정을 주도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엔화 가치가 무려 그 1년 반도 안 됐는데 48%를 오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거품이 발생했다가 꺼지는 하나 계기가 됐는데요. 그렇게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또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거든요. 근데 내년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시장에 의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 장기적인 측면인데요. 저는 그 나라의 경제력은 그 나라의 환율로 나타난다.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 아직도 절대적으로 세계 경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계속 비중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IMF가 최근 전망 보니까 2022년까지 전망했는데 미국 비중 계속 축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 하락을 전제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 하락하니까 달러 가치 하락하면은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우리가 그 채권을 사면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을 사면은 배당이 나오죠. 네. 근데 달러는 이자도 배당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 안 샀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금 언제 산지 아세요? 지난 2015년 무렵에 그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경신할 때 있거든요. 네. 그때 금가격이 그렇게 오르니까 우리나라 언론들 심지어는 일부 국회의원마저 한국은행 금 안 사면 뭐 하느냐. 외환보유액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그때 47억 달러 사고요. 지금도 이자도 배당도 없는 애 금을 사느냐. 지금 하나도 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입니다만은 한국은행이 또 금값이 오르면 또 다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매입을 할 때 그때 매도 시점인가요? 예, 저는 그런 농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지금 금을 사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꼭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샀어요. 예. 그럼 이걸 매도해야 되는 시점을 어느 상황일 때 매도를 해야 될까요? 우선 뭐 제가 직접 투자했으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죠. 네. 저는 금을 사는 방법이 직접 투자하는 방법, 금 선물 시장, 금 ETF. 근데 금 직접 살려면 부가세 한 10% 내야 되고요. 또 은행에다 수수료 좀 줘야 되거든요. 네. 금 또 직접 사는 보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 선물 시장 ETF를 저는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뭐 올해 금 ETF 사가지고 수익률 많이 냈다가 일부 줄여놨어요. 그리고 금값이 지금 올라가다가 이달 들어가지고 세계경제 회복된다. 특히 금값은 미 국채 수익률하고 최근 보면 역외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미 국채 수익률이 지난 9월달 1.47%까지 떨어지다가 최근에 1.9%가 넘었어요. 네.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미국 경제 회복된다. 안전자산 뭐 선호현상이 가라앉으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금값이 떨어졌는데요. 저는 뭐 앞으로 큰 흐름 보면은 4, 5년 정도는 달러 가치 하락, 금값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사는 거는 뭐 위험이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부터 계속 금 사가는 것은 저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을 현물로 사는 것보다는 ETF 네, 역시 ETF, 활용하는 게 네.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ETF 뭐 한 주당 12,000원, 15,000원 뭐 레버리지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저는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금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동안 그 레버리지를 조금 저 공격적인. 근데 그거는 뭐 국내 증권사에서도 다 있는 건가요? 예, 네. 주식처럼 매일 거래가 돼요. 매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직 그 ETF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가지고요.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돈 가지신 분은 샀다 팔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소액 투자자들은 그 얼마든지 이렇게 분산 전략으로 하면 뭐 예,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